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많이 알거나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잣대로 남을 함부로 재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 속 원님도 그러하지요. 원님은 자신의 선입견으로 세 사람의 농부를 잡아온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내세워 농사꾼들을 벌주려고 하지요. 똑같은 편견이라도 권세나 부를 가진 이들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답니다. 날카로운 풍자부터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오늘의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님과 새 농사꾼. 옛날 옛적 고을 원님이 백성들을 종 부리듯 할 때 이야기랍니다. 한 해 여름에 가뭄이 아주 크게 들어서 온 세상이 바짝 말랐지요.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논밭에 선 곡식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땅바닥은 쩍쩍 갈라지는 판이었지요. 고을 원님이 걱정이 돼서 날마다 눈만 뜨면 동원 뜰에 나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참 하늘이 도왔는지 하루는 아침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그에 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쏴 하고 시원하게 잘도 내리는 거지요.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백성들이 좋아하겠는걸. 원님은 곧장 사령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가보았어요. 과연 고을 백성들이 모두 밖에 쏟아져 나와 비를 맞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모두들 비에 흠뻑 젖어 덩실덩실 춤을 춘다. 하늘을 보고 하하허허 웃는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원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중에 별난 사람이 있었어요. 딱 세 사람이 그랬지요. 어떤 별난 짓을 하는고 하니 한 사람은 마구 달아나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찡그리고 한 사람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아니, 저런 고얀 놈들을 봤나? 가뭄 끝에 비 오는 걸 싫어하는 놈들이 다 있다니. 여봐라, 저놈들을 냉큼 잡아다가 관가로 끌고 가자꾸나. 사령들이 당장 달려들어 세 사람을 관가로 끌고 갔답니다. 가서 동원 마당에 꿀려놓고 원님이 호령을 하였지요. 가뭄 끝에 단비가 와서 온 세상이 좋아하는데 너희들만 비를 싫어하였으니 중재로다. 무슨 까닭으로 그리하였는지 바른 대로 아뢰렸다. 먼저 마구 달아나던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하였답니다. 사또, 비를 싫어한다니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농사꾼으로 이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비를 만났습지요. 비를 보니 너무 반가운지라 우리 마을에도 비가 오는지 한시바삐 보고 싶어 달려간 것뿐입니다. 어찌 그게 죄가 된다 하십니까?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마을에 비 오는 것 보려고 달려간 사람을 잡아다 놓고 호령을 해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안하여 입맛만 쩍쩍 다시고 앉아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고 찡그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했답니다. 사또, 저는 가난한 농사꾼이라 가진 거라고는 산골에 다락논 2어백이 있는 게 전부이온데 이번 가뭄에 논에 심은 벼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 것을 보니 죽은 벼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이 말을 찡그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듣고 보니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죽은 벼가 생각이 나서 찡그린 사람을 보고 중재니 뭐니 야단을 하였으니 체면만 우습게 되었지요. 무안하여 먼 산만 보고 헛기침만 흠흠할 뿐 다른 수가 없었지요.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하였답니다. 사또, 제가 손으로 머리를 가린 건 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귀한 비를 제 머리에 맞기보다는 땅에 떨어지게 해야 곡식에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떨어지는 비를 막아 땅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농사꾼이 땅을 위하는 것도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 다 옳은 말이거든요. 원님이 말문이 막혀 눈만 끔벅끔벅하고 있으니 세 사람이 원님한테 도로 물었어요. 그런데 사또께서는 아까 행차하실 때 사령들이 받쳐주는 우산을 쓰고 계시던데 혹시 비 맞는 게 싫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원님이 손을 내저으며 하는 말이 아닐세,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도 자네들처럼 비 한 방울이라도 땅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걸세. 하고 나서 자네들은 모두 훌륭한 농사꾼이로군. 나도 짐작은 했네마는 혹시나 하고 한번 물어봤던 것일세. 이제 알았으니 그만 가보게나. 하더래요. 금주령과 곤장 300대. 어느 해에 오랫동안 흉년이 계속되자 나라에서는 양식으로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고을에 한 효자가 늙은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술 한 마를 빚고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아버님의 생신을 맞아 술을 조금 빚었으니 유쾌하게 노시기 바랍니다. 자네 효성이 지극한 걸 보니 우리도 즐겁네. 노인들은 친구 아들의 효성을 기특하게 생각하며 기쁘게 마셨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던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짜 영감이 오늘은 왜 오질 않는 거야? 공짜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노인들이 한참을 기다리자 늦게서야 공짜 영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술을 권하자 공짜 영감은 친구의 아들을 불러 꾸짖는 것이었지요. 자네는 양반의 아들로서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는데 어찌 거리낌 없이 술을 내놓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시고 즐긴다 해도 나는 그런 짓 못하겠네. 그러더니 공짜 영감은 친구들이 붙드는 것도 뿌리치며 가버렸지요.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들이 효자에게 말했어요. 공짜 영감은 충직한 듯하나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이니 관가에 고발할까 걱정이네. 자네가 어서 따라가서 애걸이라도 해서 모셔오는 게 좋겠어. 그래서 효자는 공짜 영감을 따라가서 간곡히 사정했어요. 어르신, 요즘 들어서는 혼례나 상례나 잔치에 술을 조금 빚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생신을 맞아 조금 빚은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함께 마시지 않으신다면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공짜 영감은 한참 동안 다시 꾸짖더니 엉뚱한 말을 꺼내었지요. 그렇다면 그 자네 집의 논을 모두 내게 주게나. 올해엔 내가 농사를 좀 지어보겠네. 예, 저희 집에 가진 것이라곤 논뿐이온데 그것을 다 내놓으면 어찌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겠습니까?
효자가 말을 듣지 않자 공짜 영감은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효자가 집으로 돌아와 그 일을 이야기하자 노인들이 염려하며 일러주었지요. 잔치를 위해 술을 조금 빚은 것은 허용된다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 공짜 영감이 관가에 일러 바칠 것이네. 그렇게 되면 보졸들이 들이닥쳐 조사를 할 것이니 부친의 생신날 그럴 수는 없지 않겠나. 자네가 아예 관가에 가서 자백을 하는 것이 좋겠구먼. 그래서 효자는 술 항아리를 들고 관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공짜 영감이 먼저 와서 군수 옆에 앉아 있었지요. 군수는 엄하게 물었답니다. 너는 금주령이 내려진 걸 알고도 어찌 감히 술을 빚었으며 여기까지 술 항아리를 들고 온 것은 무슨 뜻이더냐? 그것이 저희 아버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여서 바깥 출입을 못 하셨지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매일 찾아와 노셨습니다. 금주령이 내린 이후엔 술 대신 차를 드시곤 했는데 마침 아버님 생신을 맞아 잔치 때엔 술을 조금 쓰는 것이 허용된다기에 조금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께서는 아버님의 장수를 빌며 흔쾌히 술을 드셨는데 유독 한 분만 마시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뒤쫓아가서 다시 들어가시도록 권하자 그분은 저희 집의 논을 모두 내놓으라 하였으나 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친구분들은 그분이 관가에 고발할 것을 미리 알았고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생신잔치를 한 것이 도리어 불효가 되겠기에 제가 아버님 몰래 벌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효자의 말을 들은 군수는 사정을 알아채고 일부러 노한 척 크게 꾸짖었어요. 너는 이미 술을 빚어 나라법을 어겼으니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술 항아리를 이미 관가에다가 바쳤고 오늘이 너의 부친의 생신날이니 특별히 곤장 10대를 내리겠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공짜 영감에게 말하였지요. 당신은 날마다 만나는 친구와의 우정은 생각지 않고 의리와 인정을 끊으면서까지 금주령을 어긴 자를 고발하였으니 참으로 충성스럽소. 그래서 당신을 이 고을의 음주를 단속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해야겠소. 이제 이 고을은 오늘부터 걱정할 것이 없겠소. 그러자 고을 백성들은 공짜 영감의 악독함이 무서워 감히 술 빚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공짜 영감은 단 한 건의 위반도 찾아내지 못하였지요. 군수는 3일 후에 공짜 영감을 잡아들여 책임을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여태 단 한 명도 잡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오. 군수는 그 벌로 곤장 10대를 맞게 하더니 다시 3일 후에는 곤장 30대를 또 3일 후에는 40대를 맞게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공짜 영감은 보름 동안 300여 대의 곤장을 맞았지요. 사람들은 군수의 처결을 통쾌해하며 입을 모았답니다. 채무를 탐해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린 자는 짐승과 같으니 매로 다스림이 마땅할 것이야. 닭이 사람과 살게 된 까닭. 아주 오래전에는 닭과 여우가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것도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이를 구하러 다녔대요. 지금은 절대 함께 살 수 없는 사이지만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닭과 여우가 절친한 사이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하루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여우가
다급하게 뛰어오며 외치는 거예요. 달가 큰일 났어. 친구들이 그러는데 곧 큰 가뭄이 닥친대. 그런데 여우의 호들갑에도 닭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뭄이 닥치면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잖아. 그 기간 동안 살아남으려면 미리미리 먹이를 구해 저장해 두어야지. 여우는 몸이 달아 동동거렸어요. 그래도 닭은 마냥 편한 소리만 하였답니다. 주위에 널린 게 먹인데 뭐가 걱정이야? 여우는 답답한 소리만 하는 닭이 얄미웠어요. 그렇다고 계속 닭과 싸우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래서 여우는 닭에게 말했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러 다닐 테니까 넌 집에서 먹이를 지켜. 먹고 남은 먹이는 잘 숨겨두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우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닭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여우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 날랐지요. 닭은 나무 밑에 흙을 판 다음 먹이를 잘 숨겨두었어요. 얼마 후 여우의 말대로 정말 큰 기근이 닥쳤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물도 바짝 말라 바닥이 앙상히 드러났지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들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여우는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이를 구하러 다녔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닭은 여우가 구해다 준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되니 여우는 그만 짜증이 났어요. 얌체 같으니라고.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혼자 편안히 집에 있는 게 미안하지도 않나? 여우는 닭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폭발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먹이를 구하겠다고 했으니 무어라 말은 못하고 심통만 잔뜩 났지요. 그래서 공연히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렸답니다. 여우의 심통과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채, 기근만 아니라면 당장 여우와 절교할 텐데. 닭도 늘어가는 여우의 심통과 짜증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여우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답니다. 여우가 없을 때 혼자 맛있는 먹이를 왕창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닭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아무래도 닭이 이상한데? 저는 자꾸 마르는데 닭은 살이 찌니 여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가는 척하고 숨어서 닭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지켜보나 마나였어요. 어디 두고 보자, 괘씸한 녀석. 여우는 닭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먹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고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지요. 오늘은 먹이를 구하지 못했어. 닭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먹이를 구해 오겠다며 여우가 집을 나서자 닭은 어김없이 먹이가 숨겨진 곳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흙을 파헤쳤지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숨겨둔 먹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를 파도 없고 저기를 파도 없고. 누가 훔쳐갔지? 아이고, 배고파.
나무 뒤에 숨어서 닭을 지켜보던 여우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답니다. 숨겨둔 음식을 혼자 먹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닭은 여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고픈 배를 움켜 잡고서 말이지요. 하지만 여우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게다가 다음 날부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닭은 기다리다 지쳐서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마을에 도착한 닭은 어느 노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너의 딱한 사정은 알겠다만 오랜 가뭄 때문에 너에게 줄 먹이가 없구나. 닭은 큰 소리로 울면서 사정사정 하였답니다. 저를 걷어주신다면 매일매일 제가 달걀을 하나씩 낳아드릴게요. 노인은 속는 셈 치고 닭을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때부터 닭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도둑 맞은 먹이를 잊지 못해 틈만 나면 흙을 파고 있답니다. 바람덕에 급제한 게으름뱅이. 재물이 많은 어느 벼슬아치에게 게으른 아들이 있었답니다. 벼슬아치는 아들의 글 공부를 위해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으나 아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웠지요. 아니, 어째서 요즘 통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냐? 예, 왠지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벼슬아치는 몸에 좋다는 보약과 음식을 죄다 구해와서 아들에게 먹였지요. 그렇지만 아들의 글 공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해도 왜 글이 늘지 않는 것이냐? 예, 아무래도 글 선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벼슬아치는 이름난 글 선생을 죄다 모셔왔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아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웠고 글 공부는 여전했지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몹시 꾸짖었어요. 그동안 너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었거늘 어찌하여 노력하는 것이 보이질 않느냐. 글 공부를 시작한 지 20해가 넘도록 과거 시험 한번 보지도 못하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더구나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 하고 서당 문 앞에도 못 가본 젊은이들이 과거 시험에 척척 붙는 터에 네가 더 이상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 아버지, 그동안은 제가 때를 기다리느라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장원 급제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 보려고 큰 소리를 쳤으나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거 날이 다가오자 국리 끝에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여보게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 아버님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시험 한번 보는 게 평생 소원이시니 내 아버님을 봐서라도 한번 도와주게나. 아니, 하지만 그것은 나라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과거 시험은 초시, 회시, 전시 3번 다 합격해야 되는 것이니 초시 한번 도와주었다고 큰일 날 것은 없을 것이야. 친구들은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초시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래도 그동안 제가 게으름만 피웠다고 하시겠습니까? 좋은 정자에서 조용히 공부한다면 회시도 문제 없을 겁니다.
벼슬아치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좋은 정자를 얻어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몰래 날마다 정자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였지요. 그러다 두 번째 시험인 회시가 다가왔어요. 아들은 또다시 친구들에게 사정했지요. 여보게들, 이왕 도와준 것 한 번만 더 도와주게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 번만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 더구나 지난번 시험에 붙은 걸 의심하시는 눈치니 제발 날 살려주는 셈치고 좀 도와주게나. 친구들은 또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고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회식까지 합격하였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래도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며칠 동안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머리도 식히고 전시도 더욱 잘 볼 것입니다. 벼슬아치는 망설일 것 없이 아들의 청을 다 들어주었고 마침내 마지막 시험날이 되었어요. 여보게들, 나 좀 도와주게. 게으른 아들이 사정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엉뚱한 욕심에 콧방귀를 뀌었고 더구나 저마다 글짓기에 바빠 도울 틈도 없었지요. 그래서 아들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붓방아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웬 종이 한 장이 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건 누가 쓴 글이지? 마침 잘 되었구나. 내 이름을 써서 내야겠어. 아들은 남의 글에 자기 이름을 써서 내었어요. 그런데 그 글로 그만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지요. 제가 뭘 했습니까? 그동안 제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은 때를 기다리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장원급제한 아들은 큰 소리를 쳤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그 글을 지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초시와 회시 또한 남의 도움으로 된 것까지 드러나 아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지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너에게 그 머리가 있으면 글 공부하는 데 쓸 것이지 어찌하여 못된 일을 궁리하는 데 썼단 말이더냐. 벼슬아치는 창피하여 높은 벼슬자리를 내놓고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상한 돌멩이.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내아이가 살았는데 참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빈둥거리며 놀기만 좋아했단 말이지요. 나이 여남은 살 먹도록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 말 다했지요. 늙으신 홀어머니하고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밤낮으로 남의 집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어요. 아들이 허구한 날 놀기만 하니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하루는 이 아이가 개울가에 가서 종일토록 물장난이나 하면서 놀았어요. 실컷 놀다가 해가 저물어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무엇이 뒤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딱 돌아보니까 조망만한 돌멩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따라왔지요. 따라오다 얘가 서면 저도 서고 얘가 가면 저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가신 돌멩이로군. 하고 그놈의 것을 집어서 냅다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지요. 돌아보니 아까 그 돌멩이였어요. 언제 왔는지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얘가 서면 저도 서고 얘가 가면 저도 가고 이러거든요. 뭐 이런 놈의 돌멩이가 다 있어? 또 집어서 냅다 멀리 던져버렸어요. 이번에는 아예 멀리 개울물 속에 넣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또 그놈의 돌멩이이지요. 또 집어 던졌더니 금세 따라왔어요. 집어 던지면 따라오고 집어 던지면 또 따라오고 이러니 도무지 떼버릴 재간이 없었지요. 그냥 그걸 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돌멩이는 그동안 방문 앞에 가만히 있더래요. 방 안에까지는 안 따라 들어오고 그냥 문지방 바깥에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 별일도 다 있지요. 그놈의 돌멩이가 밤새 자라서 요강 단지만해졌어요. 요강 단지만한 것이 문지방에 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놀러를 나갔답니다. 돌멩이는 따라오지 않고 그냥 거기 있더래요. 그날도 개울가에 가서 하루 종일 물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그놈의 돌멩이가 그새 자라서 맷돌만해졌어요. 맷돌만하게 자라서 방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내다 버리려고 해도 무거워서 들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잠을 잤지요.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돌멩이가 그새 자라 큰 물동만해졌어요. 큰 물동만한 것이 문지방에 떡 버티고 있으니 사람 하나 드나들 만한 틈밖에 없었답니다. 겨우 빠져나와서 또 놀았지요. 개울가에 가서 진종일 물장난하고 놀다가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새 돌멩이가 자라서 큰 바위가 되었답니다. 큰 바위가 돼서 방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어디 틈이 있나. 틈이 없으니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할 일 없이 두 식구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한대짬을 잤지요. 그러느라고 그날 밤에 홀어머니가 삭리를 못했어요. 여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밤낮으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삭리를 못하니 밥도 굶을 판이었지요. 얘야,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 죽겠구나.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한 짐 해오너라. 그걸 팔아 보리죽이라도 써먹자꾸나.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날은 얘가 지게를 지고 산에 갔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돌멩이가 도로 물동만하게 줄어 있었어요. 물동만하게 줄어드니까 사람 하나 드나들 만한 틈이 생겼지요. 이상한 일이다 하고 그 틈으로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이튿날은 또 전처럼 개울가에 가서 종일토록 물장난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그새 돌멩이가 또 자라 있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에 못 들어가고 한 데서 잠을 잤답니다. 그 이튿날은 할 일 없이 또 나무를 한 짐 해왔더니 이번에는 바위가 줄어들어서 도로 물동만해졌지요. 옳구나. 이 돌멩이가 나더러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일을 하면 줄어들고 놀면 불어나니 말이야. 그래서 그 이튿날은 큰 마음 먹고 나무집에 가서 품을 팔았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삭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가 줄어들어서 도로 맷돌만해졌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일을 했지요. 나무도 하고 품도 팔고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돌멩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도로 조망만하게 되었답니다.
조망만한 것이 며칠 동안 방문 앞에 얌전하게 서 있더니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더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도 일하는 게 아주 몸에 익어 돌멩이가 있으나 없으나 날마다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니 다 잘 되었지요. 홀어머니 고생도 덜고 살림도 점점 붙고 그래서 잘 살았더래요. 호랑이가 비춰준 길. 옛날부터 영동 지방에는 방아열녀 이야기가 부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양씨 부인이지요. 원래 그녀의 친정은 청주인데 이곳 김씨 가문의 선비인 김정에게 시집을 왔답니다. 멀리 영동 땅에까지 시집 와서 살게 된 그녀는 매사에 부지런하여 집안일과 살림을 잘하는 부인으로 소문이 났지요. 그러나 그 부인의 희망에 찬 결혼 생활도 잠시뿐 뜻하지 않은 불행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원래 허약했던 남편은 결혼한 뒤 병색이 더욱 짙어져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가난한 살림에 슬아의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게 되자 그녀는 한동안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하였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살림을 꾸리고 늙으신 시부모님을 봉양하자니 한시도 쉴 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워낙 살림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는 남의 집의 거친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품을 팔아야만 했답니다. 남편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그녀는 방아 품팔이, 배 품팔이 같은 노동을 하면서 조금도 쉴 사이가 없었지요. 이렇게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동안 그녀의 부지런함과 효성스러움이 인근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살림 형편도 조금 나아졌지요. 그러던 중 갑자기 친정에서 소식이 왔답니다. 친정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서둘러 친정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막상 친정에 도착하고 보니 위독하다던 친정 아버지께서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을 반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정 부모는 딸이 오자 방으로 들어앉히고 친정 집으로 오게 한 내막을 곧이곧대로 이야기했답니다.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된 딸을 모르는 듯 그냥 두고 사는 것이 도무지 마음 편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양에 왔으니 시댁으로 가지 말고 마땅한 사람을 찾아 같이 먼 곳으로 함께 가서 살도록 하라고 권하는 것이었지요. 건강한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때 이미 집히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녀는 기가 막혔지요. 그녀의 속마음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시댁으로 가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고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밤새 깊이 생각하여 결정하겠노라고 안심시키고 일단 부모님 앞에서 물러나왔어요. 그녀는 밤중에 몰래 친정집인 청주를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쫓기듯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가 떼긴 영동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거기에다 길은 어둡고 날씨는 춥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머뭇거리고 있을 수만도 없었답니다.
언제 친정 식구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며 길도 모르면서 짐작으로 방향을 잡아 영동 쪽을 향해 밤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등잔만한 불이 다가오더니 앞을 비추며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황소만한 호랑이 눈에서 뻗쳐 나오는 빛이었답니다. 섬뜩했지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대담해졌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떠난 몸이니 무엇이 더 무서운 것이 있겠어요.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갈 길을 재촉했지요. 옆에서 호랑이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 앞에서 가는 것이었어요. 호랑이의 길 인도는 새벽녘이 될 때까지 계속되더니 날이 밝아오자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시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전과 똑같이 시부모를 모시고 방아 품팔이에 열중하였어요. 그렇게 살아간 지 몇 년이 지났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연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때 원님은 그녀가 방아 품팔이를 하여 부모를 복양했다고 하여 방아 열녀라고 불렀지요. 그 시절에는 농민들에게 부역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원님은 방아 열녀에게 평생 동안 부역을 면해 줌으로써 효행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고양이. 평안도 한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서방이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도랑 옆 길가에 비쩍 마른 새끼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니, 병든 새끼 고양이구나. 이서방은 새끼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왔답니다. 이서방이 새끼 고양이를 안고 오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외동딸 달래였어요. 아버지, 이 고양이 제가 키울게요. 그렇게 하려무나. 몇 달 후 새끼 고양이는 달래의 정성으로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래네 고양이는 쥐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바로 코앞을 쥐가 쪼르르 지나가도 눈만 껌뻑일 뿐이었지요. 배가 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말이에요. 달래는 그런 고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야옹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줄 밥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 쥐라도 잡아먹으렴. 그러나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고는 하품을 늘어지게 했답니다. 달래네 고양이는 쥐도 못 잡는 바보 고양이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러자 마을의 쥐들이란 쥐들은 모두 달래네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거렸지요. 세월이 흘러 달래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이서방은 마을에서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김총각을 사윗감으로 정했답니다. 달래와 김총각도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지요. 이서방은 흐뭇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군. 참,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동안 모아두었던 쌀을 팔아 달래에게 예쁜 옷을 해주고 혼숫감도 준비해야겠구나. 왜 안 그랬겠어요? 부인 없이 이서방 혼자 키운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그 기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이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창고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아놓은 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 대신 쌀을 훔쳐먹고 살이 찐 쥐들만이 우글대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한동안 넋을 잃고 창고 안을 바라보던 이서방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달래의 결혼 준비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서방네 집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더욱이 이서방은 병까지 들어 앓아눕게 되었지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결혼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먼저 아버지 건강부터 되찾으셔야지요. 달래는 밤을 꼬박 지새면서 병간호를 했지만 이서방의 병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날마다 잠만 자면서 게으름을 떨던 고양이가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서방의 감투를 낚아채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감투를 청 머리에 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하며 작은 상자 위에 향불을 켜면서 소리 높여 우는 거였어요. 쥐구멍 속에 있던 쥐들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고양이님, 고양이님, 무슨 일이세요? 그것이 어젯밤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단다. 살아생전 효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쥐들은 고양이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투까지 쓰고 소리 높여 우는 고양이를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고양이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문은 금세 쥐나라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그 마을 쥐뿐만이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 마을에 사는 쥐들이 문상을 왔답니다. 한 움큼의 쌀을 가지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달래네 집 창고는 쌀로 가득가득해졌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고양이는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며 목 놓아 울어댔어요. 얼마 후 몸집이 거의 고양이만한 임금쥐가 찾아왔지요. 갑자기 고양이가 네 이놈 하고 소리 지르며 임금쥐를 덮쳤답니다. 아니, 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임금쥐가 버둥버둥 대었어요. 내 그동안 너희들을 잡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느니라. 그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어. 이제부터 내 눈앞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내 놈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마을을 떠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떠나겠습니다. 그제야 고양이는 임금쥐를 풀어주었어요. 임금쥐는 부하지들을 이끌고 멀리 사라졌지요. 이튿날 고양이는 달래의 치마꼬리를 잡아당겼어요. 왜 그러니 야옹아? 고양이는 달래를 올려다보고는 쪼르르 창고 쪽으로 뛰어갔어요. 달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쪽으로 따라갔답니다. 이럴 수가? 달래는 창고 안에 가득히 쌓인 쌀을 보고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집처럼 들락날락 하던 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씻은 듯이 병이 나은 이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크게 열었어요. 왁자지껄 흥겨운 잔치마당 한 구석에서 고양이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였답니다. 아마도 음식을 배불리 먹고는 잠이라도 자려는 모양이었나 봐요. 꿀 강아지. 어느 날 한 사람이 장에 나가 꿀 한 단지와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보면 모르겠소. 꿀이랑 강아지지. 누가 꿀과 강아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꿀과 강아지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요. 뭐라고요? 부인은 점점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강아지에게 꿀을 먹이기 시작했지요. 며칠 만에 강아지는 단지 속에 있던 꿀을 몽땅 먹어치웠어요. 장날이 되자 남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장터로 갔답니다. 꿀 강아지가 쏟아내는 꿀맛 한번 보십시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았지요. 잠시 후 사람들이 모여들며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세상에 꿀 강아지가 어디 있어?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헤헤,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군. 그러나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의 배를 꾹 눌러 꿀을 짜내었어요. 자, 이 꿀맛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짜낸 꿀을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머뭇머뭇대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맛을 보고는 아니, 달잖아. 이거 진짜 꿀이네. 하고 말하자 너도 나도 꿀을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 강아지 꽁무니에서 꿀이 나오다니. 살다 별일을 다 보겠어요. 세상에 꿀이 나오는 강아지가 있다니. 그때였어요. 욕심 많은 부잣집 영감이 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그 꿀 강아지를 내게 팔지 않겠소? 그러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이건 팔려고 가져온 강아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꿀 강아지를 보여주려고만 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더 안달이 났어요. 50만 양 줄 테니 꿀 강아지를 내게 파시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나 강아지 한 마리에 50만 양이라니. 할 수 없군요. 꿀 강아지가 꼭 필요하신 듯하니 50만 양에 팔도록 하지요. 하고 남편은 50만 양을 받고 강아지를 내주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하고 욕심쟁이 영감은 꿀 강아지를 집으로 가져왔지요. 그리고는 식구들에게 꿀을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이야, 달다. 아버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할아버지, 더 먹고 싶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영감은 꿀 강아지를 꼭 끌어안으며 안 된다. 맛만 봤으면 되지. 뭘 또 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다음 장날에 이 꿀 강아지를 100만 양쯤 받고 팔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 장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장날이 되자 욕심쟁이 영감은 꿀 강아지를 안고 장터로 달려갔어요. 꿀을 펑펑 쏟아내는 꿀 강아지 사려 하고 욕심쟁이 영감이 소리쳤지요. 그러자 지난번 장날에 꿀 강아지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공짜로 꿀 맛을 보여드릴 터이니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이 꿀 강아지를 사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강아지의 배를 꾹 눌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리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꿀이야? 똥이네, 똥. 아이고, 냄새 한번 지독하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화를 벌컥 내었답니다. 공짜로 꿀을 먹었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꿀을 똥이라니? 이 사람들 정말 몹쓸 사람들이구먼. 그때 코를 움켜쥔 선비가 앞으로 나섰어요. 좋소. 그럼 영감이 맛을 한번 보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강아지 꽁무니에서 꿀을 조금 짜내 맛을 보았어요. 아니, 정말이네. 이건 꿀이 아니라 똥이잖아. 하고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어. 세상에 꿀강아지가 어디 있다고.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바보.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 사이 강아지는 어디론가 쫄래쫄래 사라졌답니다.